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혜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 즐거움 중에서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오늘은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는 괴로움,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 볼까요? 괜찮은 음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가요? 가장 주된 원인은 이 음식물을 먹어서 쇼크가 와서 사망했다. 캐나다에서 한 15세 되는 소녀가 갑자기 남자친구와 키스한 이후에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결과를 안다고 해서 다 치료가 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네, 오늘은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알레르기내과 이소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4회 때죠. 천식편에 나와주셔서 아주 스튜디오가 화사해졌었는데요. 네.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뭘 따로 드시는 건가요? 안 먹습니다. 네. 역시 안 먹는 게 비결이 아닐까. 저도 소식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우선 이 알레르기, 음식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종류가 다양해요. 음식이 다양한 것처럼 정확히 음식 알레르기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음식물 알레르기는 이제 남들에게는 다 무해한 음식이 특정 체질을 가진 사람한테서는 이렇게 몸속에 들어가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상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보통은 이제 식중독하고 크게 이제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중독 같은 경우는 드신 분들이 다 같이 병을 앓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음식물 알레르기는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뭐 복통, 설사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도 재차 그 음식에 반복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주위에 보면 모 아나운서는 들깨만 먹으면 바로 알레르기가 나는 들깨 알레르기가 있고 뭐 갑각류가 덜 익으면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저도 복숭아 껍질에만 닿으면 두드러기가 나는데 흔한 질환인 건가요? 사실은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아 같은 경우는 5%,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정도에서 음식물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그보다 좀 적어서 2에서 3% 정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음식물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12, 3% 정도에서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검사를 해보면 한 3% 정도밖에 확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물 알레르기가 아닌데도 본인이 그렇게 갖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실제로 음식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으시죠? 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괜찮은 음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면역 체계라는 거는 해로운 것에 대해서만 작용을 해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만 해줘야 하는데 그렇죠. 가끔 가다가는 어떤 사람들한테서는 이 해로운 것과 해롭지 않은 것을 혼동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물이 해로운 것이 아닌데도 해로운 것으로 몸속에 기억이 되게 되는데 그런 걸 감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감작된 음식물이 몸속에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과하게, 과민하게 막 증폭돼서 나타나면서 이제 온몸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서 이렇게 감작이라는 반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가장 주된 원인은 유전적인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전적인 부분이 있고 또 형제 중에 알레르기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 다른 형제는 한 2~3배 정도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걸 보면은 좀 비슷한 식품군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음식이 다 음식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거죠. 있죠. 근데 그 중에 좀 흔하다고 알려진 것들은 우유나 달걀이나 땅콩, 대두, 밀, 그리고 뭐 해산물 중에서 갑각류 종류, 네. 생선 이런 것들이 거의 한 9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 지켜보면 좀 신기했던 것이요. 우유 알레르기가 좀 흔하게 있는데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던 아이가 크면서 우유에 알레르기 없이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네. 이런 게 흔히 일어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아에서의 음식물 알레르기는 생후 1~2년 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가장 강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 신생아들은 위장관에 면역 체계가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감작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알레르기가 생겼다가 아기가 성장을 하면서 그런 면역 체계가 성숙을 하게 되면 이제 저절로 면역 관용이라고 부르는데 저절로 그런 알레르기에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알레르기가 없어지는데 흔히 이제 음식물 중에서도 우유나 달걀 알레르기가 쉽게 없어질 수가 있고요. 우유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3세의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알레르기 반응도 약간 다양한 것 같아요. 뭐 가렵다는 분들도 있고 목이 붓는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음식마다 또 다른 건가요? 사실 음식마다 다르지는 않고요. 음식 종류에 상관없이 그 표적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먹고 생기는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거기에 접촉된 구강이라든지 입술, 목 부분이 부풀어 오르거나 가려워지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그 외에는 이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같은 비염 증상이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눈이 가렵거나 충혈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기침을 하거나 호흡곤란이 생기는 천식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화되는 경우에는 이제 복통이나 설사, 그리고 위장관 알레르기 염증에 의한 증상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 전신적으로 이러한 알레르기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발생하게 되는 알레르기 쇼크,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반응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나 뭐 기사에 나오는 알레르기 음식물을 먹어서 쇼크가 와서 사망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럼요. 거네요.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경우고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캐나다에서 한 15세 되는 소녀가 갑자기 남자친구와 키스한 이후에 사망을 했는데 그 여학생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 땅콩을 지속적으로 회피해 오고 있었는데 마침 그 키스 직전에 남자친구가 땅콩 버터에 바른 샌드위치를 먹고 와서 그래서 이제 그게 주 사망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요, 뭐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새우뿐만이 아니라 그 비슷한 뭐 게라든지 가재 알레르기도 같이 갑각류 전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있던데 이렇게 좀 유사한 음식들에는 다발적으로 군으로 이루어져서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갑각류 알레르기가 되겠습니다. 새우나 게나 가재 같은 갑각류들은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그 구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조가 서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한번 가지게 되면 게 한 가지의 알레르기가 생겨도 다른 새우나 가재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사실은 이런 경우는 갑각류뿐만이 아니라 우유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이 이제 젖소 외에 이제 산양이라든지 염소, 젖에도 알레르기를 보일 수가 있고요. 굉장히 교차 반응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달걀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다른 조류의 알에 알레르기를 보인다든지 과일 간에 또는 생선 간에 또는 견과류 간에 교차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레르기가 없다라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같은 군의 음식물까지 다 같이 피하는 게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가짜 음식 알레르기도 있다. 요즘 가짜가 판친다고 노래 가사도 있지만 정말 가짜 음식 알레르기도 있나요? 네. 알레르기가 아닌데 알레르기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고등어 중독 또는 이제 히스타민 생선 중독이라고 알려진 그런 질병이 있는데요. 워낙에 고등어과 생선에는 히스티딘이라고 히스타민의 전고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히스티딘이라는 물질로 존재를 하다가 생선이 상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증식된 세균에 의해서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때 분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스타민을 과다하게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알레르기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생기고, 단 식중독과는 좀 다른 것이 대개 하루 이내에 저절로 호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어를 드시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고등어 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한 걸 좀 챙겨서 드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보고 갈 것이 있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오늘도 박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운동인가요? 네,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인 운동인데요. 오늘 할 운동은 이제 그 중에서도 손목, 팔꿈치, 이제 어깨까지 세 가지 관절을 다 전부 다 운동하는 운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관절 부분, 손목, 팔꿈치, 어깨.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일지 차근차근 배워볼까요? 네, 시작해볼까요? 예, 운동 배워보겠습니다. 팔을 우선은 이렇게 깍지를 끼고 최대한 한번 위로 쭉 한번 올려보실게요. 그렇죠. 자, 이때 정수리 부분을 조금 지나는 게 좋으시고요. 자, 이때 팔꿈치 천천히 구부렸다가 정지하시고 다시 한번 최대한 쭉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한번 해보실게요. 천천히 구부리고 다시 한번 쭉 펴시고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하시고 정점인 부분에서 정지를 보통 5초 정도 하시는 게 좋으시고, 이러한 동작도 10회 정도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자세를 취할 때 팔을 귀 뒤까지 가져가는 것 꼭 기억하세요.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음식을 똑같이 먹었을 때도 어느 때는 좀 약간 가려운 듯 하다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은 막 전신 발진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음식의 양이나 혹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뭐 증폭시키는 요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레르기가 만성화가 되면 증상이 그날 심할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알레르기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가 되고, 그날 컨디션이 나쁠 때 또 더 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요. 섭취하는 양, 또 그날의 음식의 조리 상태에 따라서 가열이 많이 됐는지 덜 됐는지에 따라서도 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진단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음식을 먹을 때 하나씩 먹지 않잖아요. 네. 뭐 한 끼 식사만 해도 반찬이 10가지, 뭐 반찬이 한 가지더라도 그 안에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음식이 나에게 안 맞는지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한 가지씩만 먹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이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내가 증상이 생긴다고 설명을 해주는 그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겠고요. 저도 모르겠는데 밥만 먹으면 그렇게 돼요. 며칠에 한 번씩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음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음식물 일기를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도 또 이제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알레르기 검사는 혈액 검사와 피부 반응 검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법은 음식물 유발 검사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식한 방법인데 아까 피 검사와 환자가 말하는 병력과 음식물 일지에서 정말 의심되는 음식물이 나오면 직접 먹여보는 겁니다. 제 앞에서. 네. 그래서 반응이 보이면 가장 확실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은 앞으로 드시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결과를 안다고 해서 다 치료가 되는 건가요? 그게 실은 제일 걱정인 거거든요. 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그 음식을 회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면역 반응이 기억 속에 그 음식물을 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오랜 기간 그 음식을 제거를 하고 철저히 회피를 하면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하지만 이걸 다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워낙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회피 이외에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 다음에는 약물요법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요. 약물요법은 기본적으로 음식물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치료가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반되어 있는 알레르기 질환, 비염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천식, 기타 그런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꾸준히 치료를 해서 조절이 잘 되면 음식물 알레르기도 없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분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그 음식물에 노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상비약으로 에피펜을 소지하고 다니실 것을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에피펜은 뭔가요? 에피펜은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에피펜인데요. 이 에피펜이라는 거는 아나필락시스가 생겼을 때 바로 증상을 호전시켜주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이 자동 분사되게끔 만들어진 그런 주사제입니다. 혹시 음식을 드셨을 때 불편감이 있었다면 만에 하나 아나필락시스 같이 희귀병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할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형제에게 있거나 부모님께 있을 경우에는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내가 아직 감작되지 않았다면 네.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최소한 생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모유에는 이런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면역 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아기가 알레르기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모유의 장점은 다른 것들도 많았지만 알레르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모유 수유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음식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그 음식을 철저하게 안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다, 아니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답은 옵니다. 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 음식물을 철저하게 회피를 하면 우리 몸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면서 면역 관용이 와서 알레르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전문가의 그런 진료를 통해서 음식물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회피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음식 알레르기라는 것은 원래는 괜찮은 음식이 나에게만 면역 반응의 이상으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옆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나까지 피할 필요는 없는 음식입니다. 그냥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요. 꼭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회피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세 키스를 되겠네요. 네. 캐나다니까요. 하지 않은 걸 원하는 건 키스를 어떻게 했어요? 저요. 내년에 하겠습니다.